아들, 내 장모 방금 정신병원에 확 쳐넣었다. 아이고, 알터니가 쏙 빠진 것처럼 시원하네. 이제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알지? 잠든 남편의 핸드폰에 떠있던 시어머니의 문자. 뭐? 우리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뒀다고. 윤지아는 그 길로 빗속을 뚫고 외딴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어딨어? 폐쇄병동 끝방 환자복을 입은 채 유리창을 손톱으로 긁으며 절규하는 사람. 아이고,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꺼내줘. 어머, 지아야. 네가 여긴 웬일이냐? 며느라기야,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내가 미쳐버리겠네. 내가 왜 여기 갇혀 있어, 그런데 그 안에서 살려달라 싹싹 빌고 있는 건 친정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분명 장모를 가뒀다던 문자. 그렇다면 친정엄마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한 통의 문자 뒤에는 누구도 상상 못한 거대한 판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외곽의 한 찻집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가구와 은은한 불빛이 어우러진 창가 자리에 윤지아가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그 봉투를 한참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그날 밤만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떨려요. 윤지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찻잔을 쥔 손끝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평온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남편 강민호가 텔레비전을 켜둔 채 깊이 잠들어 있었죠. 그때 강민호의 외투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바닥으로 반쯤 흘러내린 핸드폰을 윤지아가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탁자에 올려놓으려던 순간 켜진 화면 위로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 최말자였습니다. 윤지아의 눈동자가 그 글자를 따라 한 줄씩 내려갔습니다. 장모님 정신병원에 가뒀다. 이제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그 아래에는 낯선 요양병원의 주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한순간에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친정어머니 이순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전화도 핸드폰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윤지아는 그 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죠.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핸드폰을 꺼내 남편 폰의 문자와 주소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자꾸 흔들렸지만 윤지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겉옷만 대충 걸치고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난히 수상했던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차에 올라탄 윤지아는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를 눌러 넣었습니다. 밖에는 밤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인적 드문 외곽 국도를 향해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았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죠. 그 끝에 허름한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굳게 닫힌 철문을 두 손으로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졸고 있던 경비원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경비원이 창문을 빼꼼 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여기 실려온 노인 보호자예요. 당장 문 열어요. 윤지아가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면회 시간 지났어요. 내일 다시 와요. 경비원이 손사래를 치며 다시 창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지금 문 안 열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요. 윤지아의 눈빛이 워낙 매서웠던 탓일까요? 경비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철문을 열었습니다. 윤지아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음산한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1층 로비였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덩치 큰 간호사 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환자 면회는 안 됩니다. 나가세요. 한 간호사가 윤지아의 팔을 붙들며 막아섰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비켜요. 윤지아는 그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복도 끝에 철창이 덧대어진 무거운 이중문이 보였습니다. 윤지아는 벽에 걸린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손잡이를 내리치려는 순간 의료진 여럿이 달려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남자 간호사 하나가 윤지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복도에서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중문이 살짝 벌어진 틈이 생겼죠. 복도 저 끝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지아는 그 소리를 향해 사람들을 밀치고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병실 문들이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대답 좀 해봐. 윤지아는 문마다 두드리며 애타게 불렀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유난히 시끄러운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아는 작은 관찰창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굵은 철망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환자복을 입은 누군가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집기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 좀 내보내. 이 죽일 놈들아. 그 사람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윤지아는 그 얼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갇혀있는 사람은 친정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자였습니다. 어머니. 윤지아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말자가 창문 너머 며느리를 발견하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리창에 두 손을 짝 달라붙이며 매달렸습니다. 지아야. 지아 너냐? 나 좀 꺼내줘. 어서. 최말자는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유리를 긁어댔습니다. 내가 왜 여기 갇혀 있어? 누가 나를 여기다 쳐넣은 거야? 윤지아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분명 문자에는 친정 어머니를 가뒀다고 적혀 있었는데 말이죠.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과 핏발선 눈동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보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 맞아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나갑시다. 건장한 보호사 둘이 윤지아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나요. 우리 시어머니가 왜 여기 있냐고요. 윤지아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아야. 가지마. 나 좀 살려줘. 제발. 최말자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중문이 닫히면서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윤지아는 병원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속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죠.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문자에는 분명 장모를 가뒀다고 했는데 정작 갇힌 건 시어머니라니요. 윤지아는 다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빗줄기처럼 짙어졌습니다. 윤지아는 비틀거리며 자기 차로 돌아왔습니다.
룸미러로 병원 건물을 한 번 더 노려보았죠. 이 모든 기막힌 일의 한가운데에 남편이 있다는 걸 윤지아는 직감했습니다. 윤지아는 이 일을 남편에게 먼저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상을 다 알아낼 때까지는 입을 꾹 다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젖은 옷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쥐어짰습니다. 윤지아의 눈빛이 그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속인 사람들을 향한 지독한 다짐이 그 안에서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윤지아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윤지아는 젖은 옷을 남편 몰래 세탁기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죠. 윤지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주방으로 나가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손길이 어찌나 차분하던지요. 잠에서 깬 강민호가 거실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강민호는 윤지아의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핸드폰을 황급히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윤지아는 그 모습을 식탁 너머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잘 잤어. 어제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잠들었더라. 강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지아는 커피잔을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젯밤에 당신 폰으로 문자 하나 왔던데. 윤지아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거. 무슨 요양병원 주소가 적혀 있더라. 강민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는 손이 살짝 떨렸죠. 아, 그게. 강민호가 헛기침을 두어 번 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엄마가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셔. 치매 초기 같다고 해서. 강민호가 시선을 피하며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급하게 요양 보내드린 거야. 당신 신경 쓸까봐 말 안 했어. 윤지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기가 막혔지만 표정에는 한 점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요 며칠 통화가 안 되던데. 윤지아가 계란말이를 한 조각 집으며 물었습니다. 아, 장모님. 친구분들이랑 해외 골프 여행 가셨잖아. 강민호가 또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난주에 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신 몰랐어. 거짓말이 어찌나 술술 나오던지 윤지아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며 오히려 확신이 들었죠. 이 사람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랬구나. 엄마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시니까. 윤지아는 더 캐묻지 않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다정한 아내의 가면을 윤지아는 완벽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설 때까지 윤지아는 그 가면을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다녀와.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 윤지아가 손까지 흔들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윤지아는 곧장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흥신소일을 오래 한 손이 빠르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박 소장님, 저 윤지아예요.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윤지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뒤를 좀 캐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영 심상치 않은데 박 소장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남편 차가 어디로 다니는지 누굴 만나는지 다 알고 싶어요. 윤지아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통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도요. 알겠습니다. 착수금 들어오는 대로 바로 붓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소장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강민호가 회사 일을 핑계대고 외곽의 허름한 다방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죠. 맞은편에는 인상이 험한 남자 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폐쇄병동을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들이라고 했습니다. 윤지아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소장이 캐온 자료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강민호와 최말자가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친정어머니 이순옥의 건물과 예금을 통째로 가로채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까지 미리 만들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끔찍했습니다. 재산 많은 이순옥을 치매 환자로 몰아 병동에 가둔 다음 강민호가 사위 자격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었죠. 윤지아는 서재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인자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자기 친정을 통째로 삼키려 했다니요. 윤지아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편 강민호는 그 다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갇힌 사람이 장모가 아니라 자기 친어머니라는 것이었죠. 뭐라고? 우리 엄마가 거기 갇혔다고. 강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찻잔이 엎어지며 탁자 위로 차가 쏟아졌습니다. 당신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장 우리 엄마 빼내. 강민호가 브로커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우리야 서류대로 모셔다 드린 것뿐인데요. 잔금까지 다 받았고. 브로커가 강민호의 손을 떼어내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누가 들어갔는지는 우리 알 바 아니죠. 윤지아는 박 소장을 통해 강민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다방을 나와 시댁 본가로 향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윤지아는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옷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윤지아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년월일을 눌러보니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순옥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돈 주고 받아낸 가짜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브로커들과 주고받은 계약서, 원본도 함께 있었죠. 윤지아는 그 서류들을 재빨리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나서 본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강민호가 주차장에 막 들어서기 직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지아는 서류를 한 장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원본은 은행 금고에 따로 맡겨두었죠. 이제 윤지아의 손에는 모든 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민호가 초조한 기색을 감추며 퇴근했습니다. 윤지아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직도 연락 없어. 밥을 먹던 강민호가 슬쩍 물었습니다. 응, 아직 여행 중이신가 봐. 연락이 통 없네. 윤지아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민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걸 윤지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윤지아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며 핸드폰만 노려보는 남편의 등 뒤로 윤지아는 서늘한 눈빛을 고정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윤지아는 책상 위 가족사진 액자를 서랍 깊숙이 엎어 넣었습니다. 이제 자비 없는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사흘이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윤지아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박 소장이 보내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어딘가에서 큰 돈을 빌리려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손을 쓸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삑삑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지아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며칠째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애를 태우던 친정어머니 이순옥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고급 코트 차림으로 너무도 멀쩡하고 우아하게 말이죠. 엄마. 윤지아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윤지아는 그대로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살아있었구나.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윤지아가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자, 이리 앉자. 이순옥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이순옥은 윤지아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지아야, 사실은 엄마가 다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윤지아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남편이랑 사돈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이순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몇 달 전부터였지. 사돈 최말자가 돈줄을 슬금슬금 만지는 게 영 수상하더라고. 이순옥은 그 길로 따로 사람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딸도 모르게 딸이 쓰는 박 소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었죠. 네가 박 소장한테 부탁한 거 엄마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이순옥이 옅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너는 너대로 우리 모녀가 서로 모르게 같은 놈을 캐고 있었던 게지. 윤지아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갈래로 같은 자를 쫓고 있었던 셈이죠. 엄마가 사람을 써서 알아보니 글쎄. 이순옥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날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날짜까지 잡아놨더라. 거사 날짜를 말이야. 윤지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한 거야? 가만히 당하고 있을 내가 아니지. 이순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순옥에게는 오래된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병원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이순옥이 큰 돈을 대서 살려준 적이 있었죠. 그 병원 원장 서진우였습니다. 진우한테 연락을 했지. 도와달라고. 옛날 빚 갚을 때가 됐다고. 이순옥이 옅게 웃었습니다. 서진우는 두말 없이 이순옥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로커들이 입원 수속을 하러 자기 병원에 찾아왔을 때 서진우는 거꾸로 그들에게 더 큰 돈을 쥐어주었죠. 브로커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편이 됐어. 이순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사 당일 그 인간들이 날 잡으러 대기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서진우의 지시로 일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브로커들은 이순옥의 차가 아니라 현장에 나와 있던 최말자의 물병에 몰래 수면제를 탔던 것입니다. 사돈이 그날 계획 점검한다고 직접 나왔지 뭐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지. 이순옥이 혀를 찼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최말자를 브로커들은 준비해둔 구급차에 실어 날랐습니다. 서진우는 최말자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기 병원 안에서 가장 통제가 심한 격리구역에 멀쩡한 명분을 붙여 가둬버렸죠. 그게 끝이 아니야. 가장 통쾌한 건 따로 있지. 이순옥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사돈이 정신을 잃은 사이에 브로커들이 사돈 핸드폰을 가져다가 내 남편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윤지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계획대로 장모를 가뒀다고. 그 문자를 사돈 손이 아니라 브로커가 보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인간이 감쪽같이 속았던 거구나. 윤지아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가 폐쇄병동에서 본 사람이 왜 시어머니였는지 비로소 이해가 됐죠. 엄마 나 진짜 바보같이 속고만 살았어. 윤지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 이순옥이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방어는 끝났어. 이제는 공격할 차례야. 내 남편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자. 이순옥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윤지아는 선글라스에 책 넓은 모자를 눌러쓰고 서진우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실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죠. 윤지아 씨군요. 이순옥 여사님 따님. 서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지아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는요. 어머님께 진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진우가 작은 상자 하나를 윤지아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자기 입으로 다 털어놓은 녹음이랑 강민호 씨가 우리 병원에 돈 건네려던 흔적까지. 윤지아는 그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는 당분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지아가 물었습니다. 내 남편이 절대 눈치 못 채게 나는 한동안 숨어 지낼 거다. 옆에 있던 이순옥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지아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남편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릴 묘수였죠. 이순옥 명의의 카드를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동남아의 고급 호텔에서 결제가 일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 장모가 진짜 여행 갔다고 강민호가 철석같이 믿을 테니까요. 며칠 사이 강민호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브로커들은 자취를 감췄고 병원은 면회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를 빼낼 방법이 도무지 보이질 않았죠. 강민호는 매일 밤 술에 절어들어와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강민호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장모 카드가 태국에서 결제됐다는 문자였죠. 진짜 여행 가신 거였네. 휴. 강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윤지아는 거실 구석에서 그 비열한 표정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박 소장에게 다시 연락을 넣었습니다. 박 소장님, 이번엔 좀 더 위험한 부탁이에요. 윤지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회사 돈 흐름을 좀 들여다봐 주세요. 깊숙한 곳까지요. 며칠 뒤 박 소장이 묵직한 자료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강민호가 처가 재산 빼돌리기에 실패하자 회사 공금 수십억 원을 유령회사로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장부였습니다. 윤지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제 윤지아의 손에는 이혼을 넘어 강민호를 감옥으로 보낼 무기까지 쥐어졌습니다. 윤지아는 어머니의 돈으로 큰 로펌의 변호사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강민호의 재산을 묶어버릴 서류를 차곡차곡 준비했죠. 그 시각 격리실에 갇힌 최말자는 아들이 구하러 오기만을 기다리며 철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신이 흐려지고 있었죠. 윤지아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탁상 달력의 한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폭풍 전야의 서늘한 고요가 집 안가득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빼내려면 병원을 상대로 큰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무력을 쓰는 수밖에 없었죠. 둘 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감사팀의 들통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민호는 결국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는 건 포기하기로 한 것이죠. 대신 어머니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에 남은 돈마저 자기 비밀 계좌로 빼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강민호는 서재 금고를 열고 어머니의 보안 카드와 비밀번호 생성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외국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죠. 윤지아는 문틈으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캠코더로 한 장면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아는 그 영상을 곧장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그걸 근거로 법원에 강민호와 최말자의 모든 계좌를 묶어달라고 신청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민호는 외국으로 도망칠 비행기표를 끊어둔 참이었습니다. 마지막 돈을 찾으려고 은행 창구를 찾아갔죠. 고객님, 계좌가 전부 거래 정지 상태인데요.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거래 정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강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법원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민호는 지점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거 당장 풀어요. 내 돈인데 왜 못 찾게 하는 거야? 강민호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세요, 고객님. 법원에서 묶어놓은 거라 저희 손을 떠났습니다. 지점장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강민호는 부랴부랴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유령 회사로 빼돌린 공금이라도 회수하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그곳도 이미 늦었습니다. 박 소장의 제보를 받은 세무당국이 그 회사를 탈탈 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너에 몰린 강민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뒷골목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형님, 급전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강민호가 전화기에 대고 사정했습니다. 강민호 너 회사 돈 빼먹고 계좌 다 묶였다며. 소문 다 났어.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윤지아의 지시를 받은 박 소장이 사채 시장에 강민호의 소문을 미리 쫙 퍼뜨려 놓았던 것이죠. 사채업자들은 오히려 강민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사람을 보냈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강민호의 회사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상무, 빌린 돈부터 내놔야지. 어디 도망갈 생각 마쇼? 사내 하나가 강민호의 멱살을 거머쥐었습니다.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멱살을 잡힌 강민호의 꼴이라니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순식간에 사내 게시판에 쫙 퍼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회사 대표 앞으로 익명의 투서가 무더기로 날아들었습니다. 강민호의 공금 횡령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즉시 소집된 회의에서 강민호는 직위 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감사팀이 강민호의 책상과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모든 걸 잃은 강민호가 만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지아야, 나 어떡해. 다 망했어. 다 끝났어. 강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윤지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응, 천천히 말해봐. 윤지아가 남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지만 손길만은 더없이 따뜻했죠. 윤지아는 따뜻한 꿀물을 한 잔 타다 주었습니다. 있잖아. 내가 너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좀 있어. 주식으로. 윤지아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진짜 있어. 강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응. 근데 그 돈 빼려면
이 서류에 도장 하나 찍어야 해. 절차상 윤지아가 종이 한 장을 슬쩍 내밀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강민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서류에 인감을 꾹 눌러 찍었죠. 그건 강민호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부동산을 윤지아에게 넘긴다는 양도 서류였습니다. 이제 강민호 이름으로 된 재산은 단 한 푼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살림살이로도 강민호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우가 격리실을 찾아갔습니다. 창살 너머로 신문 한 조각을 최말자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전 재산을 빼돌려 외국으로 도망가려다 붙잡혔다는 기사였죠. 최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그 기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민호가... 내 아들이 날 버려... 최말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최말자가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러고는 벽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죠. 자기가 유일하게 믿었던 아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갇혀있다는 사실에 최말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은 회사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강민호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윤지아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강민호가 마지막 짐을 챙기러 들른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당당하고 서늘한 자태였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윤지아의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를 강민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강민호 씨, 이혼 소장이랑 형사 고소장입니다. 받으시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가짜 진단서, 횡령 증거, 브로커와의 녹음까지 모두 담긴 서류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그 종이들을 보고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강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윤지아가 파랗게 질린 남편의 귓가로 다가갔습니다. 네가 판 지옥에서 평생 썩어 들어가. 윤지아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러고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윤지아가 회전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문에 대기하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호 씨,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강민호의 양팔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내가 뭘 했다고. 강민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검찰 차량에 구겨 넣어지는 남편의 처참한 꼴을 뒤로하고 윤지아는 미리 대기시켜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윤지아의 입가에 완벽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장이 전해지고 강민호가 붙잡혀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법원의 한 조정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초췌해진 강민호와 화려하고 당당한 차림의 윤지아였죠. 차가운 테이블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강민호가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습니다. 콧물까지 흘리며 매달렸지만 윤지아의 눈빛은 미동도 없었죠. 벌레를 보듯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기회. 우리 엄마한테는 기회를 줬어. 윤지아가 나직이 되물었습니다. 강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지아 측이 내민 증거는 손쓸 틈이 없을 만큼 완벽했죠. 조정은 단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서명이 강민호에게 강제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호송버스에 오르는 강민호에게 카메라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의 야유가 등 뒤로 따라붙었죠. 강민호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버스에 실렸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갇힌 강민호에게 변호사가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브로커들이 자기들 형량 줄이려고 다 떠넘겼습니다. 강민호 씨가 다 주도했다고.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지아는 친정 어머니의 펜트하우스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딸과 어머니 그리고 서진우와 박 소장이 한자리에 모였죠. 두 분 아니었으면 저 정말 못 버텼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윤지아가 두 사람에게 봉투를 건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윤지아 씨가 워낙 강단이 있으셨죠. 서진우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윤지아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굴레가 비로소 풀어진 기분이었죠. 다음 날부터 윤지아는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의 기억이 밴 신혼집 살림을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딸과 함께 어머니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죠. 넓은 테라스에서 화초를 가꾸고 딸의 유치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더없이 눈부신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강민호가 윤지아도 미처 못 찾은 작은 비밀 계좌 하나를 떠올린 것입니다. 강민호는 그 돈을 박박 긁어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수단 좋기로 악명 높은 늙은 변호사를 거에게 선임했죠.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가 음흉하게 웃으며 강민호에게 귀띔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강민호가 구치소 안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발작을 일으킨 것이죠. 강민호는 큰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변호사는 매수한 의사의 소견서를 법원에 들이밀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는 이유를 대며 잠깐 동안 구속을 풀어달라고 매달렸죠. 법원은 아슬아슬하게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강민호는 임시로 풀려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 창문도 없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 몸을 숨겼죠. 강민호는 매일 밤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술에 절어갈수록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고시원 공용 컴퓨터로 윤지아의 사회관계망 계정을 병적으로 들여다보았죠. 펜트하우스에서 환하게 웃는 윤지아와 장모의 사진을 보며 강민호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나는 이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데 너희들은 천국에서 웃고 있어. 강민호가 화면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억울함과 증오가 강민호를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강민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옷장 구석에 숨겨둔 사냥용 칼을 꺼내 들었죠. 변호사에게 주고 남은 마지막 돈으로 추적이 안 되는 대포폰을 샀습니다. 번호판을 바꿔단 검은색 차도 한 대 구했죠. 며칠 후였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강민호가 차를 몰았습니다. 윤지아가 사는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딸이 다니는 유치원 주변도 은밀하게 맴돌았죠. 강민호는 노트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윤지아의 출퇴근 시간, 딸의 통학버스 시간, 감시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말이죠.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강민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햇살 좋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펜트하우스 마당에서 윤지아가 딸과 비눗방울을 불며 놀고 있었습니다. 까르르 웃는 딸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죠. 그 평화로운 풍경 너머 길 건너편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강민호의 눈동자가 모녀를 향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죠. 강민호는 조수석에 놓인 두꺼운 테이프와 주사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벌일 끔찍한 짓을 강민호는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그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지아가 까닭 모를 오싹함에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지만 검은 차는 이미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딸이 자꾸만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칭얼거렸습니다. 윤지아는 아이를 토닥이다가 알 수 없는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집안의 안전장치를 하나하나 다시 살폈죠. 엄마 여기 있어. 아무 일도 없어. 푹 자. 윤지아가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같은 시각 고시원으로 돌아온 강민호는 벽에 붙여둔 사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윤지아와 딸의 얼굴 위로 붉은 마커가 어지럽게 그어졌죠. 강민호는 달력을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날짜에 굵은 가위표를 박박 그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자의 광기가 그렇게 천천히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비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회사 일이 늦어진 윤지아는 부랴부랴 유치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정문 앞에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런데 그 틈에 딸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윤지아는 다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윤지아가 담임 교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30분 전에 아이 아빠라는 분이 데려가셨는데요. 교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차에 태워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지아의 심장이 발밑으로 덜컥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아빠라니요. 그 사람 지금 어디로 갔어요? 윤지아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윤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호의 옛 번호를 눌렀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되돌아왔죠. 빗물 고인 주차장 한복판에 윤지아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가 뜨지 않는 문자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함께 도착했죠. 뒷좌석에 입이 막힌 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를 다시는 못 본다는 강민호의 광기 어린 협박이었죠. 오늘 밤 자정까지 큰 돈을 들고 혼자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정한 장소는 외곽에 버려진 공장이었습니다. 윤지아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아이를 잃는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고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윤지아는 곧장 어머니의 펜트하우스로 차를 몰았습니다. 엄마, 우리 애가, 그 인간이 우리 애를 데려갔어. 윤지아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이순옥의 얼굴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잠시 휘청였지만 이내 거물다운 냉정을 되찾았죠. 진우야, 너는 지아 옆에 좀 있어라. 이순옥이 서진우에게 이르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예전에 경찰 고위직을 지낸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내 손녀가 납치됐어. 자니가 좀 도와줘야겠네. 이순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단, 이 일이 밖으로 새면 절대 안 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여야 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이었죠.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로 팀을 꾸려달라고 이순옥은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평범한 차량으로 위장한 형사들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죠. 경찰에서도 손꼽히는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거실을 순식간에 임시 지휘소로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님 핸드폰의 위치 추적 장치를 깔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형사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윤지아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강민호의 대포폰 신호와 유치원 주변 카메라를 동시에 분석하기 시작했죠. 박 소장도 그동안 모아둔 정보를 죄다 풀어 힘을 보탰습니다. 윤지아는 극도의 긴장에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윤지아 씨,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아이 위해서라도요. 서진우가 윤지아의 어깨를 붙잡으며 안정시켰습니다. 이순옥은 주거래 은행 지점장을 직접 불러냈습니다. 요구받은 돈을 큰 가방 2개에 나눠 담아 급히 마련했습니다. 형사팀장은 그 가방 바닥에 작은 추적 장치와 도청 마이크를 숨겨 넣었죠. 핀셋으로 천틈을 벌려 티나지 않게 정교하게 심었습니다.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형사팀장이 윤지아에게 얇은 보호조끼를 건넸습니다. 옷 안쪽에 도청기와 무선 이어폰을 단단히 붙였죠. 현장 가시면 절대 범인 자극하지 마세요. 무조건 시간부터 끄셔야 합니다. 형사팀장이 거듭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어요. 우리 애만 무사하면 돼요. 윤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지아는 무거운 가방 2개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를 뚫고 강민호가 지정한 외곽의 재개발 구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인적이라곤 완전히 끊긴 버려진 공장 지대였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잠복 차량과 무장한 요원들이 어둠 속을 따라붙었습니다. 밤 11시 45분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헤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죠. 버려진 철강 공장 앞 공터에 윤지아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전조등 불빛만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핸들을 꽉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이어폰 너머로 형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차 문 잠그고 대기하세요. 자정을 알리는 시각이었습니다. 공장의 거대한 녹슨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죠. 비에 젖은 검은 우비를 입은 강민호였습니다. 한 손에는 날선 칼을, 다른 손으로는 밧줄에 묶인 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칼날이 가느다란 목에 닿을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지아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형사팀장의 경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엄마 여기 있어. 우리 딸. 엄마 왔어. 윤지아가 차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가방 2개를 진흙탕에 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돈 여기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우리 애부터 놔줘. 제발.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자 강민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강민호는 칼을 든 손으로 가방 지퍼를 거칠게 열어젖혔죠. 안에 가득 찬 돈을 보고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안 그래. 강민호의 웃음소리가 빗속에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돈다발을 확인하느라 시선을 완전히 바닥에 떨군 그 짧은 순간이었죠. 이어폰 너머로 형사팀장의 짧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작전 개시. 윤지아의 차 뒤편
부서진 지붕 위, 녹슨 기둥 뒤에 숨어있던 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둠과 한몸이 된 채 소리 없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죠. 윤지아는 이어폰으로 지시를 받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민호가 다시 칼을 고쳐 쥐기 전에 시선을 끌어야 했습니다. 내 깎게 그 돈 가져가 봐야 뭐해. 윤지아가 일부러 비웃듯 내뱉었습니다. 평생 쥐새끼처럼 도망이나 다니다가 비참하게 되질 거잖아. 윤지아의 서늘한 조롱에 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강민호가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높이 쳐들었죠.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윤지아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공장 2층 철골에 엎드려 있던 요원의 손에서 무언가가 허공을 갈랐죠. 성광탄이 강민호의 발밑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눈이 멀듯한 하얀 빛이 폭발했습니다. 순간 강민호는 눈도 귀도 멀어버렸습니다. 비틀거리다 칼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죠. 그와 동시에 요원 넷이 깨진 창과 드럼통을 박차고 날아들었습니다. 강민호의 어깨와 다리를 덮쳐 진흙 바닥에 짓눌렀죠. 성광이 터지기 직전 윤지아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던져 묶인 채 쓰러진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진흙탕을 굴러 안전한 차량 뒤편으로 몸을 피했죠. 우리 딸,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괜찮아. 윤지아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강민호가 요원들에게 짓눌린 채 발악했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윤지아 너 인연. 내가 가만 안 둬. 강민호가 입에 거품을 물며 저주를 퍼부었죠. 입 다물어. 이 인간아. 형사팀장이 다가와 강민호의 양팔을 등 뒤로 거칠게 꺾었습니다. 강민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내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구급차가 공터로 들어왔죠. 의료진이 뛰어내려와 윤지아 품의 아이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목에 긁힌 상처 말고는 괜찮습니다. 큰 이상 없어요. 의료진의 말을 듣고서야 윤지아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죠.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미안해. 윤지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뒤늦게 이순옥의 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순옥과 서진우가 빗속을 가로질러 달려왔죠. 우리 강아지, 우리 손녀, 할미 왔다. 이순옥이 모녀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순옥은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실리는 강민호를 싸늘하게 바라보았죠. 그러고는 형사팀장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질 때 저 인간이 가장 끔찍한 짐승으로 남게 해줘요. 이순옥의 목소리에는 한 점 인정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요 방송과 인터넷 곳곳에 자극적인 제목이 도배되었죠. 전처 재산을 노리고 친딸을 납치한 아버지라는 단정적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과 신상은 사람들 손에 의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강민호는 범죄자를 넘어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인간 쓰레기로 완전히 매장당했죠. 검찰 조사실로 끌려간 강민호에게는 죄목이 줄줄이 따라붙었습니다. 딸을 납치한 죄, 회사 공금을 빼돌린 죄, 서류를 위조한 죄까지 모두 묶였습니다. 강민호의 악행에 질린 변호사들마저 줄줄이 손을 뗐죠. 강민호는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독방에서 철저한 고립과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한편 윤지아는 사건 직후
딸의 마음을 돌보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외국에서 이름난 아동심리 전문가를 펜트하우스로 모셔왔죠. 바깥일을 모두 멈추고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무서운 아저씨 또 와. 아이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아니야. 다시는 안 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윤지아가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죠. 서진우도 매일 펜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모녀의 마음 상태를 살피며 헌신적으로 보살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회복이 빠를 겁니다. 곁에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서진우가 윤지아를 다독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지아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아이는 차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며 깨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어느 날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 가져왔습니다. 윤지아와 할머니 그리고 서진우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죠. 윤지아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그 무렵 강민호의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서가 펜트하우스로 날아들었습니다. 윤지아는 그 서류를 차분하게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제 마지막이야. 저 인간을 영영 못 나오게 보낼 준비 됐니? 이순옥이 윤지아의 어깨를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응, 됐어, 엄마. 끝까지 갈 거야. 윤지아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맑게 갠 하늘 아래 마당에서 뛰노는 딸의 웃음소리가 청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을 조용히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엄숙한 기운이 감도는 법정 아니었죠. 방청석 맨 앞줄에 윤지아가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앞을 바라보았죠.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강민호가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들어왔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유령 같은 몰골이었죠. 윤지아는 한 점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민호를 응시했습니다. 강민호는 그 시선을 피해 바닥만 내려다보았죠.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친딸의 목숨을 담보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반성하는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판사가 매서운 눈으로 강민호를 내려다보았죠.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안 돼. 이건 너무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강민호가 법정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발버둥 치는 강민호를 양쪽에서 끌어올렸죠.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강민호의 절규는 두꺼운 문이 닫히며 뚝 끊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윤지아는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죠.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순옥이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미리 기다리고 있던 서진우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윤지아 씨, 정말로요. 서진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윤지아가 꽃다발을 안으며 환하게 웃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윤지아는 강남 한복판에 자기 이름을 내건 인테리어 가게를 열었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윤지아였습니다. 세련된 직업인이자 당당한 엄마로서 바쁘고 활기찬 나날을 보냈죠. 주말 오후였습니다. 윤지아와 이순옥 그리고 몰라보게 밝아진 딸이 서진우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교회의 한적한 호숫가로 나들이를 떠났죠. 호수를 등지고 불판에 고기를 굽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장난을 치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어찌나 정겹던지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보다 더 따뜻한 가족이 또 있을까요? 할머니, 이거 다 익었어. 진우 아저씨도 빨리 먹어. 딸이 고기 한 점을 집어내밀었습니다. 뭐냐? 우리 강아지가 주는 건 다 꿀맛이지. 이순옥이 환하게 웃으며 받아먹었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서진우의 병원 격리실에 갇혀있던 최말자는 그 사이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바뀌어 있었죠. 하나뿐인 보호자였던 아들마저 감옥에 갇히면서 최말자는 거둘 사람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무연고 환자 신세가 된 최말자는 인적이라곤 완전히 끊긴 깊은 산속 병원으로 옮겨졌죠. 첩첩산 중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부식된 쇠창살이 박힌 이중 철문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곰팡내가 진동하는 어둡고 음산한 복도 끝이 드러났죠.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가장 구석진 좁은 방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는 오물 묻은 담요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 담요 위에 백발을 산발한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최말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초점 잃은 흐린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뒤로 최말자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단절된 세상 속에서 최말자는 끊임없이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돈 다 줄게.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응, 우리 민호 좀. 최말자가 앙상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허공에 빌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다가오기라도 한 듯 갑자기 기겁을 했죠. 저리 가.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최말자가 벽 구석으로 파고들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짐승 같은 비명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그 처절한 절규는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당직 간호사가 무심하게 순찰표에 표시를 했을 뿐이죠. 또 시작이네. 아유, 시끄러워. 간호사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작은 배식구를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무거운 철창문이 최말자의 끝없는 절망을 가두듯 굳게 닫혔죠.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지아의 사무실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윤지아와 딸의 사진이었죠. 그 위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다 제 욕심이 판 지옥에 스스로 갇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끝내 제 빛을 되찾은 윤지아가 있었죠. 두 갈래의 끝은 그렇게 더없이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부당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제 손으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윤지아였습니다. 그 단단한 미소를 끝으로 길고 치열했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윤지아의 길고 험난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믿었던 남편과 인자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에게 등을 떠밀리고도 윤지아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주저앉는 대신 이를 악물고 진실을 파헤쳤고 자신과 가족을 지켜냈죠. 세상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처럼 그 상처를 딛고
제 손으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이들은 제 욕심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갇혔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끝내 제 빛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단단한 분들이 계시겠죠. 그 모든 분들의 삶에 부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윤지아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